이렇게 카이스트에 초대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사실 카이스트에서 내가 어떤 톡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물리학과에서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셨으면 네, 오늘에서야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문턱이 굉장히 높은 학교. 자, 오늘 우리 그 톡 제목이 우리가 별을 봐야 하는 이유. 왜 별을 봐야 할까요? 별을 보셨나요, 혹시? 어린 시절에 아마 여기는 과학도들이 와 있으니까 아마 별에 대한 관심도 꽤 많았을 거고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본 경험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어떤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벨라 5라고 하는 감마선 그러니까 감마선 검출을 위한 인공위성이었어요. 이게 1960년대에 올라간 미국의 위성이었고 이거는 과학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핵실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공위성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둘 사이의 냉전 시대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절이고 상대방의 핵무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적성국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런 위성을 만들어서 감시를 했던 거죠. 근데 뜬금없이 이 위성이 땅에서 감마선도 물론 당연히 디텍션을 했겠지만 뜬금없이 하늘에서 감마선을 관찰을 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는 1973년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감마선 시그널인데 한 10초 정도 밝게 빛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한 장소에서 관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랜덤하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10초 정도 감마선에서 번쩍하고 빛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마레이 버스트, 감마선 폭발체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1960년대 말에 우연히 발견이 되었어요. 자, 이 발견이 제가 좀 연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 교수님들은 굉장히 젊으신데 제가 좀 연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천문학을 학부 시절에 배웠을 때 이제 교과서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해상도가 좀 좋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당시에 이 감마선 폭발체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이게 뭐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이미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냐 모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아마도 중성자별 위에서 그 성간 물질이 약간 어크리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감마선 폭발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뭐 대략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중성자별을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천체 중에 왜 하필이면 중성자별을 생각을 했을까요? 자, 감마선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높은 현상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에너지가 높은 천체가 필요하니까 고밀도 천체, 중성자별 아니면 블랙홀 이런 것들이 감마선 폭발체의 후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측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1993년까지 이 감마선 폭발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가설 논문이 135편이 출판이 됐어요.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나온 이론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물질로 구성이 된 혜성에 있어서 물질로 구성이 된 혜성하고 충돌해서 감마선 폭발체가 만들어진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뭐 중성자별, 블랙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에서 좀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을 발견을 했을 때 여러분도 나중에 학자가 되면 일단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보세요. 이 중에 하나는 맞을 거예요, 그죠? 하나만 맞추면 여러분은 이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5편의 논문이 출판이 되었고 사실은 지금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이 중에 딱 한 편만 살아남아서 기념비적인 논문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노력이 무엇이었을까? 일단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지 발견으로부터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통계가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마선 폭발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봤을 때 일단 하늘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뭐냐 하면 페르미 위성이 관찰한 전 하늘에 걸친 감마선 발광체의 지도예요. 근데 감마선 발광체는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은하의 평면입니다. 감마선처럼 높은 에너지를 만드는 천체는 뭐 블랙홀이나 뉴트론 스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거운 별에서 방출이 되는 알루미늄 26가 디케이를 하면서 방출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무거운 별이든 뭐든 간에 대부분은 우리 은하 평면에 몰려 있다 보니까 감마선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 평면에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체도 우리 은하에 있는 천체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면 그 분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 평면에 있었겠죠. 근데 바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관찰한 감마선 폭발체의 위치 분포를 보니까 전 하늘에 걸쳐서 어떠한 특정한 편향성이 없이 골고루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감마선 폭발체는 어디서 온다? 다른 은하에서 온다. 다른 은하 아무 데서나 그냥 전 하늘을 거쳐서 그냥 랜덤하게 온다라는 얘기죠.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함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마선의 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우리 은하 밖이라면 굉장히 멀리서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감마선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겠구나라는 것도 암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리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감마선에서 방출되는 총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근데 감마선 자체로는 그 감마선 폭발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마선으로 스펙트럼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19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감마선 폭발체와 동시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후광이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감마선 폭발체 97028, 97년 2월 28일 날 발견된 감마레이 버스트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은하가 있고요. 그 은하 한쪽에 감마레이 버스트가 발견된 바로 그 지점에서 가시광선에서 뭔가가 밝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애프터글로우다, 후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시광선에서는 스펙트럼 관찰이 가능하고 그럼 적색이동 측정이 가능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에너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너지 정보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에르그 단위가 나와 있어요. 에르그 CGS 단위인데 천문학자들은 CGS 단위를 씁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SI 단위가 아니라 이거를 줄로 환산하려면 10의 7승을 빼줘야 돼요. 그죠? 10의 7승을 나눠줘야 돼요. 어쨌든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것이 10의 54승 에르그 정도 됩니다. 근데 태양의 정지 질량 에너지 mc제곱 여기다가 태양 질량을 집어넣고 mc제곱을 계산하면 그게 10의 54승이에요. 아니 감마선에서 태양의 정지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0초 동안 방출이 된다? 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또 해결이 되지 않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또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이게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갈다, 그러니까 감마선이라는 빛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54승 얼그, 그러니까 10의 47승 주울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감마선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건데 그러한 현상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방출될 것 같지는 않더라. 아마 이거는 Z일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마선 폭발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감마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방출이 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작은 영역 안에 몰려 있으니까 총 에너지는 훨씬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일반 물리 시간에서 물리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이해할 겁니다. 어떠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물질이 빛을 방출을 하면 거기서 방출되는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비밍 효과로 이렇게 빛이 나가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 배우셨죠? 배우셨나요?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나요?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빨리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다가 주변의 물질하고 인터랙션을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느려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상대론적인 효과 때문에 비밍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사방으로 다시 빛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면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현상을 젯 브레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젯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빛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슬롭이 꺾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감마선 폭발체의 후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슬롭이 꺾인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폭발체는 제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제트 효과를 고려를 하면 원래 에너지,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는 엄청나게 높았지만 실제 에너지는 여기 있구나. 근데 재미있게도 이 에너지는 초신성 폭발 에너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폭발체는 아마도 초신성 폭발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또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었고요. 자, 근데 감마선 폭발체를 설명할 때 끝까지 살아남은 이론 중에 하나가 스탄 우슬리라는 미국의 학자가 제시했던 소위 말하는 failed supernova 이론이었습니다. 실패한 초신성. 실패한 초신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거운 별이 죽을 때는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중심핵이 블랙홀이 되면 초신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혹시나 교과서에서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을 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남는다라고 배웠을 텐데, 거기서 블랙홀이 남는다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블랙홀이 남게 되면 초신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의 중력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뭔가 방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상이고, 근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별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그럼 별 내부의 물질이 앵귤러 모멘텀이 굉장히 높으면 중심부의 물질은 블랙홀이 되더라도 그 주변의 물질은 바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앵귤러 모멘텀 보존 때문에 이렇게 강차원반이라는 걸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강차원반을 통해서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그 확장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좀 앰플리파이 되면서 제트라는 현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트가 결국은 감마선 폭발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굉장히 그럴듯한 시나리오였고 굉장히 지금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근데 감마선 폭발체하고 초신성 폭발이 동시에 관찰이 된 현상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failed 슈퍼노바가 감마선 폭발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failed 슈퍼노바 결국은 슈퍼노바인 거죠. 여기 보면 감마선 폭발체가 발생한 바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초신성 현상도 동시에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초신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무거운 별이 죽을 때 발생하는 초신성하고 너무나 성질이 유사하고, 또 이 초신성이 발생한 위치를 보니까 무거운 별들이 많이 탄생하는 별 탄생이 굉장히 활발한 은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마선 폭발체는 무거운 별이 만든다, 초신성과 다른 바 없이 무거운 별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별은 초신성으로 그치는데 어떤 별은 감마선 폭발체와 동시에 초신성이 만들어지느냐,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겠죠.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졸업하셔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천문전공대학원으로 오셔서 저와 같이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요 연구로 포닥 시절에 요 연구를 했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자, 또 다른 통계, 감마선 폭발체와 관련된 또 다른 통계를 보여드리자면, 감마선 폭발체가 지속되는 지속 시간에 관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감마선 폭발체의 어떤 뭐 개수 같은 건데, 여기 보면 감마선 폭발체의 지속 시간이 10초 이상인 것, 그리고 2초 이하인 것, 이렇게 두 개의 바이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이 보이죠. 그러니까 감마선 폭발체도 동일한 천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두 개, 최소한 두 개의 다른 천체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관측적인 증거를 얻게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 가장 어려운 그림일 것 같은데, 어떤 은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영역이 1이다라고 한다면 0.1 뭐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은하에서 굉장히 어두운 영역이에요. 이렇게 롱 감마레이 버스트는 비교적 은하에서 밝은 부분에서 관찰이 되는데, 이 숏 감마레이 버스트는 비교적 어두운 부분에서도 꽤 많이 관찰이 돼요. 이게 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롱 감마레이 버스트는 별이 탄생한 직후에 뭐 100만 년 이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숏 감마레이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별이 탄생한 이후에도 항상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 숏 감마레이 버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러한 숏 감마레이 버스트의 성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현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는 그 경우에도 이제 어크리션 디스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타임 스케일 2초라는 짧은 타임 스케일을 생각할 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중성자별이 이렇게 중력파를 통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별 자체는 수명이 1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거운 별이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두 개의 중성자별이 중력파 방출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그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숏 감마레이 버스트의 성질을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무비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충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고,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파가 굉장히 강하게 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력파라는 것은 질량의 쿼드러플 모먼트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팔만 흔들어도 중력파는 원칙적으로 방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이 손이 갖고 있는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근데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밀도가 높고 중력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구에서도 관찰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가들이 예측을 한 건 뭐냐 하면, 숏 감마레이 버스트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강한 중력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측이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킬로노바라고 하는 초신성보다는 한 10배 이상 어둡지만 그래도 굉장히 붉은 노바 같은 굉장히 밝은 트랜지언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그 모든 예측이 2017년에 관측을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이 들은 건 뭐냐 하면, 이 중력파가 만들어내는 프리퀀시가 사운드 웨이브 프리퀀시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소리로 전환시켜서 방금 들은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중력파가 충돌할 때 만들어내는 중력파의 소리를 방금 들으셨고, 거기 한 2초쯤 후에 띵 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그 감마레이 버스트, 그러니까 중력파가 멈춘 직후에 둘이 합쳐지니까 블랙홀이 됐겠죠. 블랙홀이 된 직후에 한 2초 정도 지난 후에 감마선 폭발체가 이렇게 관찰이 된 것이 201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검증이 되었고,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을 해서 감마선 폭발체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킬로노바라는 현상도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중력파가 검출이 된 바로 하루 정도 뒤에 이렇게 밝게 광학에서 그리고 적외선에서 밝게 빛나는 킬로노바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이 된 거고요. 그거의 스펙트럼을 관찰한 게 이건데 이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붉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시한 건 뭐냐 하면 두 개의 중성자별 충돌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 검증이 되었어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거를 만들겠다. 원래 옛날 사람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많은 중성자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밀도가 높으면 중성자가 굉장히 많은 물질하고 결합을 하다 보니까 금같이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지기 전에 중성자가 금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금같이 굉장히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은 밀도는 낮아야 되지만 온도는 높은, 소위 말해서 엔트로피가 높은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딱 거기에 걸맞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히토리 원소 이런 것들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기원의 관점에서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그 감마선 폭발체 1960년대 발견을 통해서 쭉 이런 것들을 따라오다가 결국은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원이 특히 철보다 무거운 물질의 원소의 기원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거기까지 알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왜 별을 봐야 되느냐? 별을 안 보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별을 못 보면. 그죠? 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항상 이렇게 구름이 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구름이 껴 있어서 지구인들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의 과학기술 문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항상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에 관한 과학 SF 소설을 쓰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재주가 안 돼서 제가 못 쓴다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만일 항상 구름이 낀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과학을 발전시켰을까? 아마 화학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생물 정도도 좀 할 수 있었고 수학은 당연히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중력 이론은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하늘의 천체가 지구에서 작동하는 중력과 동일한 힘에 의해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상대성 이론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강한 중력장에서 시공간의 곡률이 휘어지는 현상이라거나 중력파라거나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SF 소설을 쓴다면 어느 날 인간들이 고민을 하다가 왜 밤과 낮이 있을까? 낮에 밝게 빛나게 하는 저 구름 밖의 저 광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로켓을 만들어서 어느 날 구름 밖으로 벗어나서 별을 봤을 때 느끼는 그 희열,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해서 소설을 종결하는 그런 소설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자, 나사가 던진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째,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별을 봐야겠죠.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빅뱅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주가 시공간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등등 인간의 모든 인간이 존재하기 전까지의 우주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별을 봐야겠죠. 또 한 가지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과연 우리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인가? 이것이 이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얻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인공위성이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있니?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자기가 얻었던 수많은 물리의 법칙, 그 다음에 수많은 지식, 화학 법칙, 화학의 지식, 이런 생물학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지식에 기반한 하나의 인터폴레이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한다면 외계 생명체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얻은 인공지능의 답이 정말로 지식일까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죠. 그냥 추론일 뿐이죠. 그럼 언제 그게 우리한테 지식이 될까요? 외계 생명체를 진짜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추론을 통해서, 수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중력파라는 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식이 된 순간은 2000년대 이후에 정말로 중력파를 관찰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한테 지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실제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별을 관찰하고 직접적으로 우주 관측 그 기기를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한 아직까지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는 별을 관찰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생산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 세계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것이 지식이 되었다. 그거는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미래 학문을 하는 이들이고 그렇다면 미래는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이 미래에 해야 될 일이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학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지금 천문학자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별을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외계 행성계를 봅니다. 외계 행성계를 봐요. 그럼 별이 있죠. 외계 행성계에 모체성이 있죠. 그리고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어요. 그럼 별빛이 외계 행성계 대기를 뚫고 지나가서 그 별빛이 외계 행성의 대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흡수선을 관찰을 하면 그러면 외계 행성의 대기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그럼 거기서 우리가 바이오 시그너처 어느 날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제 박사과정 학생이 핫 주피터, 굉장히 뜨거운 주피터, 외계 행성계에 있는 굉장히 뜨거운 목성에서 찾은 물 분자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아이그린스라고 하는 적외선 스펙트럼 그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그 분석을 해가지고 핫 주피터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일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많은 진로에 관한 고민이 있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재미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은가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